버려진 물건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에코 제품 디자이너란 과연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록한 바디라인을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도구 훌라후프. 건강지킴이 훌라후프의 탄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건강과 재미, 그리고 근력 강화 효과까지 얻는 스포츠. 인라인 스케이팅을 제대로 알고 배워볼까요?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 무한상상 직업 시간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직업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 재활용, 그리고 디자이너입니다. 이 단어를 조합해보면 직업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텐데요. 에코 제품 디자이너. 에코 제품 디자이너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요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 소중함은 사라져버렸을 때 실감하게 되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손쓰기 힘들 정도로 생태계가 망가져버리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직업을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직업은 에코 제품 디자이너. 서울시 마포구에 그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코 제품 디자이너의 사무실에선 여러 가지 생활 소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방 종류나 아기자기한 캐릭터 인형들, 그리고 휴대폰 액세서리나 헤어 소품까지.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물품들이 분명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것일 텐데요. 어떤 소재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에코 제품 디자이너라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이 직업이 저에게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코 제품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우선은 우리 주위에 이제 버려지는 소재들, 그 재활용되지 않는 소재들을 발견해서 그걸 좀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의 움직임에서 더 이상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 하나의 물건 속에 환경과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담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에코 제품 디자이너 혹은 에코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에코 제품의 필요성이 커지며 이 친환경 직업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들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 즉 리사이클링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폐기물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에코 제품의 예를 들어볼까요? 트럭의 낡은 방수덮개 천과 폐차된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이용해 만든 가방, 폐기된 오토바이의 타이어를 이용해 밑창을 댄 신발, 선착장 나무 기둥으로 만든 가구, 커피 찌꺼기로 만든 램프. 이 외에도 물건의 가치를 되살리는 업사이클링 에코 제품은 디자이너의 창의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에코 제품 디자이너라는 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에코 제품 디자이너라는 그런 직업적인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디자인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디자이너들이 환경적 제품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폐기되는 부분들까지 사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게 뭔가 폐기물을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걸 조금 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제 이런 모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공모전에 나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면서 그 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회사가 돼서 저는 이제 그 디자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 재활용품으로 생활소품이나 패션소품을 만드는 일, 이 분명히 좀 소재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소재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디자이너들은 이제 머리에 디자인 상품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소재들을 적용을 해서 맞추는데 저희는 이 소재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한 번은 사용해서 이제 버려지기 때문에 실험도 해보고요, 세탁도 해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 기술을 적용해서 이 기술적인 걸로 접합이 가능한다든지 접어진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재 분석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에코 제품의 소재가 되는 재활용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에코 제품 디자이너의 작업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소재 분석부터 제작까지 이곳에서 모든 공정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은 바로 에코 제품의 가장 중요한 소재들. 이 중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수막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수막 아닌가요? 네, 현수막 맞습니다. 현수막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이제 현수막 많이 사용하는 기관들이나 기업들한테서 이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업사이클링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온 현수막들을 저희가 이제 소재를 연구를 해서 세탁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재단이나 이제 재봉을 통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파우치를 만든다든지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환경 교육에 필요할 수 있는 인형을 만드는 키트 등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저희의 손을 거쳐서 탄생하게 됩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소재 분석입니다. 물론 디자이너의 역할인데요. 재활용품이라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현수막의 경우 강목이나 테이프 등 오염 부분을 제거하고 깨끗이 세탁한 다음 원단의 특성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현수막의 너비, 두께, 무게,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프린트된 부분의 컬러와 여백의 범위를 파악하며 제품 선정과 디자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냥 우리가 전시회 때 이걸로 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염도 안 되고 앞뒤면 다 써도 될 것 같아서. 도로변이나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 이러한 현수막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간 재용도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철거된 후에는 폐기되고 마는 운명인데요. 사용 일수에 비해 제작 비용과 폐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수막. 국내외 에코 제품 디자이너들이 현수막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소재가 질기고 견고하며 습기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자극하는 현수막 고유의 디자인 때문입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에코 제품의 샘플 제작을 부탁드려 봤는데요. 먼저 소재 분석을 마친 현수막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지 결정한 디자이너는 자와 펜을 들고 도안 작업에 들어갑니다. 몇 번의 선을 그리자 도안이 완성됐는데요. 가위로 자른 도안을 현수막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컬러와 문양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표시한 선을 따라 현수막을 자르는 재단 작업. 아직은 제품의 형태를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재봉틀을 이용해 잘라놓은 현수막 조각들을 이어주고 세부 장식까지 부착하면 짠! 멋진 에코백 완성! 버려진 현수막이 에코 제품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치니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폐현수막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풍기는 편안함이 느껴지거든요. 와, 진짜 놀라운 변신이에요. 오. 에코백 이외에도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수막 고유의 디자인과 패턴에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더해지니 에코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멋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현수막이 아무래도 바깥에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바깥에 매연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더라도 오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곰팡이가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찢겨지거나 뭐 이렇게 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기업의 로고 같은 거나 사람 얼굴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확인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에코 제품 디자이너의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활용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붙였다고. 디자이너들의 앞에 놓은 또 다른 소재, 바로 옷가지와 양말인데요. 찢어지거나 불량이 난 의류를 변신시킬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입니다. 약간 헐거운 것 같아요. 얘가 이쁘긴 한데 뭔가 이게 딱 이 색깔이 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이 약간 걸쳐졌을 때 좀 조금 더 길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 이거는 지금 양말이랑 청바지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이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불량 양말이고요. 이건 청바지인데 이제 저희가 이 불량 양말이랑 청바지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거한 청바지가 에코 제품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청바지의 이음새를 가위로 잘라 원단을 확보합니다. 꽤 넓은 원단이 마련됐는데요. 여기에 바로 도안을 그리고 재단합니다. 청바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뭔가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의 능숙한 손길로 형태를 잡아가는 제품. 청바지가 해체돼 이렇게 다시 모이니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청바지의 변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일까요? 바로 노트나 학용품 혹은 태블릿 PC를 쏙 넣을 수 있는 푸른빛의 파우치입니다. 청바지 특유의 견고함과 섬유의 부드러움이 만나 손에 편안함을 전하는 또 하나의 에코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언뜻 보면 뚝딱뚝딱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코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름다움과 실용성입니다. 버려지는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해 사용하는 업사이클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미와 실용성이 빠진다면 다시 버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해서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점을 염두하며 제품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완성! 폐현수막이 가방과 휴대폰 액세서리로
컴퓨터 키보드가 익살스러운 캐릭터 인형으로, 지하철 광고판이 멋스러운 파우치와 백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소재 분석, 제품 디자인, 샘플 제작까지 에코 제품 디자이너의 일을 살펴봤는데요. 제품 디자이너라는 단어에 에코라는 단어가 붙었을 뿐인데 디자이너로서의 업무와 목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이들의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에코 디자이너는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일반 제품을 그냥 사용한다기보다는 보다 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소재들이 원래 원래 용도와 다른 이제 새로운 용도를 제가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람을 더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업이기도 해서 어떤 정해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정보를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주위에 관심도 많이 기울이면 좋겠고요. 또 좀 열심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고민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되게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창의적인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꾼다면 그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 결국 지금보다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버려진 물건의 숨은 가치를 찾으며 환경을 살리는 직업, 에코 제품 디자이너의 일을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것만 찾는 우리의 소비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버리는 폐품에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잘록한 허리와 균형 잡힌 몸매. 누구나 원하는 맵시를 갖기 위해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 신체의 작은 움직임으로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리는 훌라후프인데요. 놀이도구라는 의미보다 이제는 운동 효과가 큰 건강 지킴이로 사용되는 도구. 훌라후프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훌라후프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일산의 한 공장. 이곳에서 기능성 훌라후프가 만들어집니다. 훌라후프의 원료는 플라스틱. 제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모두 다릅니다. 주 원료로는 폴리에틸렌과 ABS, 그리고 PVC가 있는데요. 훌라후프의 굵기나 모양에 따라 재료의 성질을 구분해 제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훌라후프는 주로 폴리에틸렌이나 PVC를 사용합니다. 특히 폴리에틸렌은 내열성, 전기적 특성이 좋고 탄성과 내충격성이 좋은 소재인데요. 단단하지만 비교적 쉽게 휘어져 놀이도구나 무게가 가벼운 훌라후프를 제조하는 데 쓰입니다. 반대로 ABS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에 비해 내열성, 내충격성이 월등히 높은 소재로 무겁고 두꺼운 기능성 훌라후프를 제조할 때 사용합니다.
훌라후프는 ABS라는 고급스러운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재질과 또 브로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PE가 있습니다. 그런데 ABS는 실질적으로 브로우 방식에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건 PE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훌라후프 제조 과정 그 첫 번째 단계는 원료 준비입니다. 훌라후프 성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 먼저 용도에 따라 적합한 플라스틱 원료를 선정하는데요. 훌라후프 제조에 필요한 폴리에틸렌 펠릿을 원하는 색상에 맞게 준비합니다. 펠릿이란 석유에서 정지한 플라스틱 원료를 가열하여 단단하게 굳힌 다음 작은 원기둥이나 각기둥 모양으로 짧게 절단한 자재를 말하는데요. 가공성을 높이고 원료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길이를 짧게 잘라주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는 색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착색이 완료된 펠릿과 기본 펠릿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해 사용합니다. 다음은 예열 과정. 원활한 작업을 위해 기계를 가열하고 이후 원료를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섭씨 170도의 온도로 2시간 정도 미리 가열해야 하는데요. 플라스틱 펠릿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을 흡수하면 성형 시 공기 방울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예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열을 마친 원료는 곧바로 가열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원료의 고른 혼합을 위해서 펠릿을 녹이는 과정. 펠릿은 고온에서 충분히 녹아야 일정하게 섞이는데요. 가열을 통해 원하는 색을 맞추고 제품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묽은 액체 상태로 녹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훌라후프는 사용되는 플라스틱 종류마다 가열 시간과 온도, 제품 생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원료가 갖는 각각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성형 과정. 본격적인 훌라후프의 모양으로 성형하는 단계입니다. 훌라후프의 제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훌라후프의 이 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각을 제대로 안 맞춰주었을 때 부러지는 경우와 끼워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초기 훌라후프는 하나의 막대를 뽑아 동그랗게 말아서 원형을 만드는 압출 성형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각도를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대부분 간편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기능성 훌라후프는 압출 방식이 아닌 블로우 방식을 이용합니다. 블로우 방식이란 짧게 나누어진 플라스틱 덩어리 내부에 직접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훌라후프를 8등분으로 나누어 휴대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간단히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 운반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때문에 동그란 원형이 되도록 각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밀려나오는 노란 플라스틱이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이시나요? 일정한 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 원하는 두께만큼 팽창시키는 방법. 팽창된 플라스틱이 나오면 디자인된 성형틀이 훌라후프 모양으로 찍어내는데요. 완만한 각도나 구불구불한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뽑아낸 제품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색깔이나 굵기, 모양새가 다르고 제품의 강도도 그리 단단하지 않은데요. 가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제품이 뽑힙니다. 시간에 따라 플라스틱의 물성이 달라져 더욱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훌라후프의 성형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 시 부풀려진 끝부분을 잘라줘야 하는데요. 동그란 원형으로 조립하려면
조각과 조각을 이어주는 양끝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색이 선명하지 않거나 모양이 불량한 제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면 비로소 훌라후프 성형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불량품의 기준은 압력이나 온도나 속도가 맞지 않아서 미성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각도가 맞지 않은 경우는 불량품으로 선별해서 다시 판세기에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기능을 할 수 없는 불량 제품은 기존 원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분쇄합니다. 다음은 가공 과정. 훌라후프에 기능을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기능성 훌라후프는 다이어트와 운동 목적에 효과가 있는 도구로 작은 돌기를 달아주는데요. 이 작은 돌기가 맞닿는 허리와 복부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가공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마다 모양이 달라 돌기의 크기나 위치를 달리하는데요. 반듯하게 만들어진 훌라후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작고 동그란 돌기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8마디의 짧은 플라스틱을 조립해 만드는 기능성 훌라후프. 제품 자체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면 훌라후프의 조각이 이탈할 수 있어 이음새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훌라후프는 신체에 자극을 주는 운동 도구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몸에 멍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돌기의 개수나 위치로 단점을 보완합니다. 훌라후프의 굵기나 크기, 재질에 따라 돌기의 모양도 함께 달라지죠. 본래 훌라후프는 허리나 팔뚝, 다리와 같은 신체 일부에 둘러서 돌리는 놀이 도구였습니다. 신체의 반동을 이용해 빙글빙글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요. 원운동을 하는 훌라후프에 관성이 생기고 원심력이 발생해 밑으로 곧장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신체의 스트레칭을 돕고 활발한 장운동과 유산소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에 훌라후프가 다이어트에 적합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제조 과정을 거쳐 훌라후프가 완성됐습니다. 고대 이집트 어린이들이 포도나무 덩굴의 껍질로 만들어 놀던 장난감 훌라후프. 우연히 가지고 놀던 아이들의 장난감이 리듬 체조의 한 종목이 되고 신체에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건강 도구로 탄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심심하고 지루한 주말은 이제 그만! 역동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운동을 강력 추천합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신나게 활주하는 인라인 스케이팅. 오늘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 향기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팅 재미에 푹 빠져보세요. 재미도 있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레포츠, 인라인 스케이팅.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마음만큼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은 기필코 제대로 배워서 수준급의 인라인 스케이터로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날렵하고 재빠른 발놀림, 화려한 퍼포먼스. 인라인 스케이팅의 꽃, 슬라럼.
아직 일반인에게 낯선 이 묘기는 슬라럼이라는 기술인데요. 원래 스키나 자동차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로 회전, 활강 경기를 의미하지만 인라인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는 콘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말합니다. 마침 제가 찾아간 공원에서 이 슬라럼을 즐기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여주신 기술 정말 멋진데요. 네네. 그 기술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처음에 했던 기술은 크레이지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돌면서 하는 볼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로 백크로스라는 기술입니다. 네. 크레이지라는 기술은 발이 앞뒤로 움직이지만 궤적은 옆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하는 볼트라는 기술은 그 크레이지를 하고 난 다음에 돌면서 들어오는 기술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시선은 뒤로 오면서 발은 꼬이지만 그래도 발은 계속 뒤로 가고 있는 백크로스라는 기술입니다. 바퀴의 운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인라인 스케이트.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인데요. 슬라럼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슬라럼 기술은 꾸준한 연습도 중요하지만 전용 인라인 스케이트화를 신어야 보시는 것처럼 더욱 현란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타고 있는 피트니스용 스케이트. 속도 경주의 선수들이 착용하는 레이싱용 스케이트. 그리고 계단이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어그레시브와 콘묘기를 보여주는 슬라럼용 스케이트 등 무척이나 종류가 다양한데요. 슬라럼용 스케이팅의 특징은 부츠가 발목까지 올라와 있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방향 전환이 용이하도록 일명 바나나 세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양 끝의 바퀴 직경이 가운데 2개보다 작은 것 보이시나요? 그 모습이 바나나를 닮았다고 해서 바나나 세팅이라 불리는데요. 일반 세팅 바퀴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지름이 작은 바퀴를 앞뒤로 달면 앞과 뒷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프레임이 짧아지는 효과를 갖게 돼 콘과 콘 사이를 통과할 때 쇼트턴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의 롤러스케이트와 달리 바퀴가 일자로 달려 있어서 보다 빠른 스피드와 기교를 즐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그 용도에 따라 바퀴의 개수와 지름, 프레임 길이도 변하는데요. 예를 들면 속도감을 중요시하는 레이싱 스케이트에는 접지력이 높은 오륜 프레임을 달아서 작은 힘으로도 고속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반면에 전진 운동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회 운동도 중요한 어그레시브 스케이트에서는 지름이 작은 바퀴를 달아서 회전력을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알고 타면 좀 더 즐겁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씩만 연습하면 무리 없이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슬라럼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토요일에 이 공원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럼은 언제부터 타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 잘 타시거든요. 저도 그 정도까지 타려고 하면 얼마나 타야 될까요? 제가 운동신경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운동신경이 좀 좋으시면은 한 5년 정도면은 저 정도 타지 않으실까 생각되네요. 아, 그러면 저도 한 10년은 걸릴 것 같네요. 보통 주행이 가능하시면 3개월 정도라도 기본 기술은 다 가능하시고요. 뭐 주행이 안 되신다면 이제 조금 더 하시려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는 배우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빙판 위에 김연아 선수처럼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는 인라이너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놓고 구경했는데요. 특유의 유연성과 스피드에도 감탄했지만요. 무엇보다 탁 트인 야외에서 달리는 모습이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칼로리 소모가 높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이라면 튼튼한 허벅지와 심폐 기능을, 여자라면 꿈에 그리는 S라인이 덤으로 따라온다고 하니 이참에 저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슬라롬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기술부터 배워야 하나요? 우선 인라인 신이시고 일단 앞으로 가게 되셔야죠. 앞으로 가게 되시면 이제 브레이크가 되시면 그 다음에 방향을 좌우로 전환하는 기술들, 그리고 뒤로 가는 기술. 이 기초 기술들이 숙주가 되시면은 이제 코너로 들어가셔서 슬라롬을 하시는 겁니다. 슬라롬에서도 앞크로스, 그리고 앞스네이크, 그리고 뒤로 가는 백크로스, 백스네이크 같은 기술들이 있고요. 이 기본 기술들이 완벽하게 되시면 그 다음 기술들 하기에는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인라인 초보인 저도 학생들과 함께 기초 자세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팅의 기본 자세 좀 알려주세요. 네네. 우선 기본 자세는 걷기가 있고요. 걷기도 11자 걷기가 있고 V자 걷기가 있습니다. 네, 11자 걷기를 또 제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제자리에 잘 되시면 앞으로 가시고요. 이제 또 되시면은 인라인을 롤링해보는 앞으로 밀기가 있고요. 이 또 롤링이 잘 되신다 그러면은 팔, 암스윙까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최대한 꽉 묶어주시고요. 인라인은 자신의 발에 꼭 맞는 치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헐겁거나 꽉 조이는 신발을 신을 경우 주행할 때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기본 자세를 익혀야 하는데요. V자를 잘 만드시면 바스켓을 밀어 뒤로 안 밀리시거든요. 이렇게 뒤로 밀어도 뒤로 밀려나지가 않습니다. 손이 거의 안전장치입니다. 잡으시고 조금만 나갔었다가 다시 뒤로 오시고요. 네. V자 기본 자세를 배운 뒤에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연습에 돌입. 마침내 슬라롬 초급 기술 중에 하나인 세미크로스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항아리 모형으로 양발을 모았다가 스케이트 앞부분을 살짝 부딪혀주면 쉽게 나아가더라고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은 사실 준비 자세부터 제대로 익혀야 하는데요. 시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고 상체 긴장을 풀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에 힐 브레이커를 달고 연습하는 게 좋지만 만약 제동 장치가 없다면 정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은데요. 정지하고자 할 때 한 발을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바깥쪽 스케이트로 옮기고 안쪽 엣지를 강하게 사용해서 스케이트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쉽게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 그리고 정지하기 기술까지 각각의 기술들이 보기보다 섬세한 테크닉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팔이 조금 덜 벌어졌어. 이렇게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조금만 돌리니까 발도 그만큼 조금만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주행과 정지 기술을 익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회전 기술까지 배워야 인라인 스케이트의 기본 자세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회전 기술에는 양방향으로 연속적인 회전을 하는 평행 회전, 그리고 다리를 A자형으로 만들어 회전하는 A자 회전 등이 있는데요. A자 회전은 처음 연습할 때 두 다리의 폭을 넓게 하면 어렵지 않게 자세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 함께 나온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이제 막 인라인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버지 먼저 턴! 그리고 뒤이어 아들도 턴! 우리 친구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 타는 것 같죠? 내친 김에 다양한 회전 기술을 연결 동작으로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아버님의 비장한 표정, 이번엔 뭔가를 보여주시려나 본데요. 지금은 평행 돌기 했고요. C자 돌기는 멀리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A자 돌기, 다시
평행돌기. 먼저 힘차게 발을 내딛는 아들. 그 사이 아버님은 다시 한번 자세를 익히는데요. 몇 번 연습하더니 곧바로 능숙한 실력을 뽐내는 아들. 아버님도 선생님 특훈 덕분인지 금세 실력이 느셨네요. 탈수록 매력 넘치는 인라인 스케이트. 여러분도 겁내지 말고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 다리 힘을 키우고 친구들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면서 제일 재밌는 건 뭐가 있어요? 달리는 거요. 빠른 속력을 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주말에 나와서 이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시잖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인라인 얘기도 하고, 뭐 인라인 연습도 같이 하고, 강습도 배우고,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들 동영상도 같이 보는 가족의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주말에 TV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나와서 움직이면서 같이 부대끼고 싶어서 이제 그러고 하고 있죠. 또 같이 배우니까 서로 실력도 막 지적질도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예. 건강과 재미, 그리고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라인 스케이트. 일석삼조 스포츠. 인라인 스케이팅을 신나게 즐기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으세요. 초등학생부터 40대에서 50대 중년까지 인라인 스케이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죠.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길 때 중요한 것은 바퀴의 수나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맞게 인라인을 고른 후에 공원으로 가서 강바람과 산들바람을 느끼면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호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제대로 신나게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지식 플러스.